우리가 보통 한 해에 2번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항상 두 번째 회차 2부 정도 가면 약간 지쳐 있어요. 지금 다들 너무 근데 2부에 궁금한 게 많아요. 2부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모아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3회에서도 이거 연동해서 같이 하게 돼서 좀 의미가 있는데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결제와 연동돼서 가야 기존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건데 놀랍게도 중국은 나머지 금융기한테 낙후되어 있는데 핀테크는 막 첨단이야. 그래서 한번 이 핀테크 혁신이 중국에 왜 나온 건지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부 시작하시죠. 네. 제가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핀테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핀테크 하는데 뭐야? 뭐 그냥 뭐 모바일로 계좌 이체하고 이런 게 뭐 결제하고 지급 결제하고 이게 핀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핀테크의 본질은 되게 큰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그게 뭐냐면 금융기관의 권한을 소비자한테 이양하는 거예요. 맞네. 네, 이게 핀테크의 본질이고 지급 결제는 그 수단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핀테크 하면 계속 막 지급 결제만 매달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프라이스에 접근성이 좋게 쓰는 게 핀테크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약간 은행 가서 비굴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서류 많이 떼야 돼요. 네, 뭔지 아시죠? 서류도 막 엄청 떼가야 되고. 특히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말을 못했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또 들어줘야 되고. 내가 작아지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분산시키는 게 사실은 핀테크의 핵심이고 중국에는 핀테크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 네. 왜냐하면 생활이니까. 그들에게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 그럼 최근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게 조금씩 된 건가요? 이게 제가 보니까 중국 정부 이게 정부 주도로 다 성장을 했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2011년에 2011년인가 그 인터넷 플러스라는 거를 천명을 해요. 우리는 그 책도 나왔다. 아 그래요? 그 책 있어 인터넷 플러스라고 우리나라에. 우리는 금융 혁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따가 이제 자료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부터 정부 주도로 엄청나게 육성되었더라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금융업의 본질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할 때 권한 이양하면 그 소비자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업 회사들 뭐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은행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왜 도대체 핀테크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 되게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9페이지에 보시면 이 유니온페이 이 마크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사실 이게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그냥 글로벌 카드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이게 은년이라는 중국의 국유 카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은 2016년 이전까지 카드사가 딱 이거 하나였어요. 2016년까지. 2016년까지. 네. 카드 회사가 요거 하나. 2016년 이전에 많이 가는데. 무조건 신용카드는 이걸로 그냥 요걸로 써야 돼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도 중국 제일 짜증나는 게 가면 자기네 자국 그 은행 아니면 결제가 안 돼 카드로. 네 맞아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신용카드 보급률이 30%예요.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이 신용카드 써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가맹점 같은 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호텔 이런 데서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죠? 특히 온라인을 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알리페이가 딱 그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완전 열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가 되게 컸었고 두 번째는 역시나 연결된 건데 그 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금융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맞아. 중국, 영국, 미국 ATM 개수, 은행 지점 개수, 신용카드 개수인데 이게 이제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중국이 은행 지점이 10만 명당 8개도 안 됐었어요. 8개요? 네, 은행 지점이 10만 명당 8개도 안 됐었어요. 이게 와닿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좀 지방의 소도시 요즘에 예를 들어 뭐 익산 뭐 이런 데 가면은 인구가 한 뭐 30만 명 되거든요. 그럼 30만 명이 이제 은행 점포 3개인 거지. 10만 명당 그치. 맞지. 맞네. 24개. 30만 명이 도시 전체. 그렇죠. 도시 전체. 그래서 이런 환경 하에서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 있나? 네. 1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상황에 인터넷이랑 모바일 사용자가 폭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은행 지점이랑 ATM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활용해서 금융을 혁신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정부는 판단을 한 거죠. 네, 그게 훨씬 돈이 덜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사용자가 폭증을 하기 시작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금리가 비자유화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그렇게 별로니까 사실 이런 거 알리페이에서 MMF 상품 같은 거 나왔을 때 중국인들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게 이런 거죠. 네네. 그러면 12페이지가 예전 우리 뭐 CMA 열풍처럼 뭐 네, 그런 거죠. 이게 그쵸 MMF 수익률이에요. 이건 지금 2018년도 기준이고요. 알리페이의 위어바웃 처음 나왔을 때 수익률이 7%대였어요. 근데 그때 중국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MMF인데 7%.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했는데 중국 정부가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잖아요. 이거를 내수 진작으로 풀려고 했어요. 내수 진작으로 이제 이 성장률을 올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소비 진작을 하려면 금융 소비자가 너무 필요했었고 금융 혁신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여기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플러스를 2018년까지 완료한다라고 하고 올해죠. 올해 완료한다라고 하고 이 11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거를 온라인화 하겠다라고 제가 안 설명을 읽었는데 네. 이 중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이 저한테 인터넷 플러스 혁명이라고 책을 선물해 줬어. 근데 미안한데 혹시 이거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읽었어요. 서론은 읽었지. 근데 그 말이더라고요. 요 얘기예요. 이걸 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미커창이 맞아요. 미커창이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는 모르겠어. 아직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쪽 산업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를 되게 많이 완화를 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똑똑한 일인데 규제는 사실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돼요. 그치. 네거티브 규제가 뭐냐면 안 되는 것만 안 된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약점이 이거죠. 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네거티브 규제를 하려면 이게 얘네가 다른 일을 했었을 때 파생적으로 연결되는 결과에 까지도 다 예상을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딱 도입해서 그냥 이거 몇 개만 하지 마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위뱅크랑 마이뱅크 같은 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텐센트의 위뱅크. 네. 혹시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러한 뭐 텐센트나 알리페이 통해서 나간 대출 이런 비중 같은 게 좀 있나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실질적 대출 비중이요. 그게 제가 은행에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잠시만요. 전체 대출에서 이 온라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도 그거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그 데이터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4개인가 밖에 안 돼요. 네, 4개인가 밖에 안 되고 제일 큰 게 위뱅크인데 지금 위뱅크 대출 자산이 40조 위안인가? 4조 위안 정도? 5조 위안 정도 돼요. 5조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 뭐 어쨌든 그런데 네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뱅크가 대박인 게 아니고 인터넷 뱅크를 하려는 걔네의 그 뭐랄까 밑밥 작업 이게 대박이에요. 네, 이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은 핀테크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핀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요 국가 핀테크 도입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ENY 있잖아요. ENY 인터내셔널에서 이 지수를 아예 만들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최근 6개월 내에 2가지 이상 핀테크 서비스를 쓴 그 사용자 수예요. 그리고 이거 2017년 말 기준이고요. 거기서 중국이 70%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세계 평균이 보시면 이게 한 38% 정도 돼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 평균보다 좀 안 되고요. 이제 중국은 평균보다 2배 정도 더 쓴다는 거죠. 네, 핀테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뭐 국가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료의 32페이지, 33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33페이지의 그림 52번, 53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중국이 사실 국가 주도적으로 이걸 키운다는 게 국가별로 VC 투자 건수랑 금액이 있어요. 근데 건수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건당 금액에서는 중국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안 되는데 이 투자한 규모가 요 정도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핀테크 기업이 한 4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VC가 이제 중국에 있는 네, 그렇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네. 중국 VC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는 거고 잠깐 3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KPMG에서 매년 핀테크 기업 순위를 발표를 해요. 100위까지 발표를 하는데 10대 기업 중에 중국이 3개고요. 그중에 1등이 중국 기업 엔트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핀테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이 나라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드디어 텐센트의 위뱅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탄생 배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한테 집중된 권한을 사용자에게 좀 분산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위뱅크를 보면서 정말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15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대출이나 이런 걸 심사를 할 때 신용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부채 수준 이런 식으로 연체 정보, 신용 형태, 거래 기간, 연봉, 직업 등 이렇게 산정해서 그 사람의 이제 신용도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흔히 이 앞에 4가지는 우리가 신용평가사라는 그 크레딧 뷰로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의 재량이 크지 않아요. 은행의 재량 기껏 해봤자 뭐 연봉이랑 직업이랑 그거에서 이제 금리를 산정을 하는 건데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 특히 이 텐센트 위뱅크가 뭘 도입을 했냐면은 SNS 평판 정보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게 진짜 특이한 거예요. 네. 왜냐면 진짜예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게 대박이다 이거. 왜냐면 그 텐센트가 위챗이랑 QQ 쓰잖아요. 위챗이랑 QQ가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용자 수가 9억 명이에요. 9억 명이니까 이게 친구한테 차단을 많이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 아이디를 자주 삭제하는 사람은 신용도가 낮아요. 네. 그리고 또 텐센트가 그 온라인 플랫폼 엄청 큰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자상거래 내역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11번가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11번가 VIP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의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은 소위 이제 BS 대차 대조표를 보고 그래, 맞네. 중국 인터넷 전문은 지금 손익계산서만 보고서 심한 데서 손익계산서도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CF인가? 캐시플로우인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런 말 있었잖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걸 했었다고요? SNS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그랬지. 이게 근데 빅데이터가 텐센트가 당연히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 데이터를 열심히 서칭해 본 결과 이 데이터를 충족시키는 이런 개인들이 신용도가 높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그렇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 위뱅크 ROE가요 20%예요. 위뱅크 ROE가 20%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정이야 여신 비율 같은 거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높은 건 1%도 안 되거든요. 그럼 관리가 잘 되는데 이게 진짜 특이하죠. 의외네요. 이게 갚을 능력이 안 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이뱅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이뱅크는 여기 자료 34페이지를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마이뱅크는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얘네는 이런 플랫폼을 어쨌든 알리페이랑 걔네 알리페이인가 제일 큰 거 뭐죠? 그 온라인 플랫폼? 그게 알리바바인가? 알리바바. 알리페이, 그 그렇죠? 갖고 있는 이 플랫폼으로 이걸 빅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즈마신용이라는 신용평가사를 아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마이뱅크는. 그래서 마이뱅크도 사실은 이 중금리 대출로 굉장히 좀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최성원 연구원이랑 스퀘어 얘기하면서 맞아. 사실 이제 트위터의 잭 도시가 사실 대단한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엔트파이낸셜 모델을 미국에 도입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혁신을 만드는 중국이니까. 맞아. 그래서 지금 위뱅크랑 마이뱅크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제 자료에 있네요. 위뱅크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 네, 위뱅크가 출시 1년 만에 BEP를 달성을 했고 2017년 오래되진 않았네, 얘들도. 얼마 안 됐어요. 네. 야,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거는 차이가 뭔 것 같아, 얘랑. 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이걸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대출이 척척척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카카오뱅크가 온라인 플랫폼이 없잖아요. 아니, 없는 건가? 없지. 카카오페이라고 해봤자 가맹점이 최근에 늘어났지. 페이가 늘어나야 돼. 네. 하기는 중국 가면 식당에서도 다 이걸로 하니까 그 데이터를 그때 송치호 연구원이 했던 그거네. 그렇죠. 그 뭐지 그 스퀘어가 음식 배달하고.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만약에 인터넷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강력할 거라는 게 그거예요. 네이버 플랫폼. 그래서 커머스. 우리가 전 시간에 네이버가 커머스에 진출하는 게 생각보다 큰 변화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걔네는 왜냐하면 갖고 있잖아요. 트래픽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래서 1년 됐고. 네. 1년 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16년에 BEP 달성하고 17년 기준으로 총 자산이 13조 원 정도 되고 이제 대출 자산이 뭐 한 7조 원, 8조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이즈는 카뱅이랑 비슷하죠. 네. 사이즈 자체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마불사들 1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대마불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진짜 이게 재밌는 건데 그 중국의 이제 공상은행 뭐 이런 국유 상업은행들이 자기네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온라인 쇼핑몰, 아까 중국 은행이 온라인 쇼핑몰을 합니다. KB 쇼핑 한다고요? KB 쇼핑 신앙 쇼핑. 그러니까 약간 국민은행이 11번가 운영하는 거지. 시작했어요. 런칭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크린샷이에요. 빨간 거 중국은 반짝반짝하고 올리는 거 많거든. 금색, 빨간색. 16페이지 그림이구나. 네, 이게 16페이지 그림이고 이게 보세요. 상품 구매 시 대출 가능. 이게 무슨 말이야? 짱이죠. 이거 약간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게 약간 제3,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면 대출해준다는 거네. 네, 그렇죠. 쉽게 해서 은행은 신용도 갖고 하는 건데 얘들은 결국 자기네 거래 금액 늘어나면 대출도 해주고 그 돈 갖고 또 사고 이러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위뱅크랑 똑같은 메커니즘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요. 이제 3개 금융업체 다 담당하시니까 이 안에 있는 로직이 뭘까요?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몰에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그걸 신용으로 대출을 주는 거면 이제 뭔가 도덕적인 잣대로 이 인간이 내 거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로 돈을 이제 끌어왔는지는 볼 필요 없다. 결과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도덕적인 잣대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진짜 지금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겉핥기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해보는 거지.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자료들이 이렇게 방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국어 하는 친구들한테 좀 얘기도 해봤어? 도성이랑도 얘기. 그럼요. 도성이 뭐래? 우리 정하늘 대리가 되게 지난한 공을 세워줬어요. 지난하대. 엄청난. 그럼 핀테크 관심 많았거든 그 친구. 뭐래? 핀테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해석을. 이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로직에 대해서 이렇게 생경하게 느낄 정도로 이들은 이미 데이터가 쌓였고. 맞아. 하늘 대리가 그랬어. 언니 맞아 중국은 이래. 막 이랬던 거죠. 보시면 이거 자동차 구매 코너도 있어요. 자동차는 왜 나와요? 자동차도 여기 살 수 있어요. 자동차 사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 살 수 있어요. 자동차 살 수 있구나.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이게 제 자료에 있는데 이게 지금 공상은행 모바일 쇼핑몰이거든요. 롱이거라는 공상은행 이건데. 건설은행도 있네? 다 있어요. 중국의 이 국유 상업은행들 온라인 플랫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네가 2015년에 출시를 했는데 7만 개 이상 중소기업한테 300조 원 이상 대출을 했대요.
아니 나 단위가 계속 오늘 단위 헷갈려하는 것 같아 지금. 아까 300조래죠. 300조 원 한국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돈. 그 위안으로 하면 더 크지 안 되지. 되게 많은 제가 여기 자료에 강조하고 싶을 때만 원으로 붙였어요. 네네. 위안이랑 헷갈리면 안 되지. 네, 300조 대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은행이야 ICT 기업이지. 상품 구매시 대출. 그러니까 이 핀테크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네, 이런 핀테크, ICT 기존 금융기관의 이제 장벽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꼰대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지급 결제 돈이 오가는 거래는 사실 은행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텐센트나 얘네들도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은행을 거쳐요. 그러면은 그 은행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센트나 이런 애들은 고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고객이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그 전략을 취해요. 대신 내주는 거야? 네. 고객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오픈 마인드로.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은행은 이미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은행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거는 약간의 마케팅 비용 더 지출해가지고 걔네 비즈니스 모델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은행이 못할 것도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은행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건 중국 정부가 그냥 그렇게 길을 열어준 거죠. 서로에게 기회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네거티브 규제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매일 들어가는데 플랫폼.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좀 가장 유명한 자산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바로 그 알리페이의 위어바오, 그다음에 텐센트의 리차이퉁, 바이두의 리차이, JD 징동이라고 하는 이제 징동 파이낸스. 징동 잘 알지. 잘 아세요? 밀크티녀기 때문에 잘 알지 내가. 뭐라고요? 밀크티. 징동이 원래 그렇지 그걸로 유명하지 뉴스에서는. 근데 어쨌든 알리페이가 압도적입니다. 알리페이 위어바오가 압도적이고요. 여기 자료에 있나?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위어바오 NAV예요. NAV가 이제 최고 이 정도 찍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그 원화로 환산을 하면 212조 원입니다. 네. 지금 3분기 3Q18 기준으로 212조 원의 자금이 아직도 위어바오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평균 수익률은 지금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위어바오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이게 저희 자료 43페이지의 그림 74번을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중국 전체 공모 펀드에서 위어바오 MMF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1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아져서 10%인데 이게 사실 엄청난, 그러니까 한 상품이 10%의 MS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다면 금융 상품이라기보다 그냥 다 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알리페이에 예치된 그 이제 쇼핑머니 있죠. 네. 얘 적립금이네. 넣어놨던 돈 쓰려고 너. 중국인들이 이제 뭐 카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쇼핑몰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놓고 거기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쇼핑을 하나 봐요. 예금된 돈을 갖고 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네.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만 원 넣어놓고서 내가 쓸 건데 한 번에 하루에 10만 원 다 안 쓰니까 그 돈을 갖고서 계속 돈을 운용해가지고 또 그 돈을 남겨먹는 거네. 그래서 이 위어바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공상은행인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200조 예치할 테니까 우리 금리 이만큼 더 줘라고 내고를 가능하지.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실현화 됐어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거기서 옛날에 체크카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단계를 그냥 아예 넘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은행이랑 이제 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MMF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인들 관심이 되게 크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출시될 때 예금 금리가 통제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은 이게 2013년도인가 설립이 됐는데 완전 막 폭발적이었어요. 네. 그러겠네. 어쩌면 내가 각 일반인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소비하려고 넣어놓으면 다시 쟤는 그 돈을 남의 돈을 갖고서 넣어가지고 그렇죠. 은행 금리만 받아도 약간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인 소비자가 얼마나 이제 후진적인 건지를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네.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에 3,000만 원 있는 거죠. 잔고가. 그게 우리는 이상한 건데 지금 중국 소비자들은 안 이상한 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3,000만 그냥 한 50만 원씩 넣는 거지. 카카오페이는 항상 잔액은 거의 0이에요. 그게 수령해. 원래 항상 그렇지. 그건 그냥 사실 마이너스 쓰려고 쓰는 거니까. 은행 체크카드를 인터넷 업체가 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심지어 운영을 해줘서 3.9% 이율을 돌려줘. 한국에서 하기 쉽지 않겠다. 거기에 저것도 해주는 거잖아요. 뭐야? 은행식 신용카드를 이제 체크카드 쓰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마통까지 자동으로 뚫려 있는 거잖아요. 마통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머스. 응? 전자상거래 내역 기반으로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그러네.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러네. 계속 내 거에서 소비만 해라. 엄청나게 지금 발전돼 있는 거예요. 핀테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보험입니다. 중국에 사실 인슈어테크에 대해서 다룬 게 거의 없었었어요. 이제 인슈어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용어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인슈어런스랑 테크의 합성어, 인슈어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그죠.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랑 테크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쪽이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데이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네.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중국 진짜 특이해요. 진짜 골 때려요. 좋은 의미로 골 때린다는 게 이게 그냥 중환보험 사실 얘네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뭐 징등보험도 되게 특이한데 이 중환보험이 이제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핑안보험이 합작해서 설립한 이제 온라인 전용 보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가 대주주네. 그렇죠. 예, 얘네가 대주주고 이게 자료에 있나? 여기 20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중환보험의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특이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보험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고 계약을 인수하잖아요. 근데 이 중환보험은 이 알리바바랑 타오바오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험 상품을 팔아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해서 쫙 대량으로 뿌리고 쫙 대량으로 계약을 인수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전자상거래에 기반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시 앞 페이지 19페이지로 돌아오시면은 주요 상품에 보시면 관련된 게 거의 다 그 전자상거래 쪽이에요. 특히 거기에서 이런 거 되게 특이하죠. 쇼핑 충동 구매자에게 소비 한도를 제공하는 마통 커머스 마통 이런 보험도 있고요. 이런 보험도 있고요. 반송보험. 특히 이 반송보험이 진짜 대박 터트린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요? 이게 중환보험을 지금에 있게 한 상품인데 그러니까 배송업체들한테는 중요한 거겠네. 이게 배송업체도 들 수 있고 고객도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반송 문제 같은 게 커지면 이커머스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 보험이 짜잘할 텐데 이게 커지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짜잘한 걸 목적으로 들어간 애들이니까 온라인 보험이 뭐 종신보험 이런 거 못 팔아요. 어려워서. 어차피 짜잘한 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배송반송보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배송비나 이런 걸 구매자가 물 때도 있고 판매자가 뭐 해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내가 산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환불하고 싶은 거야. 근데 배송비 아까워. 그럼 이 보험을 들면 돼요. 들면. 그러니까 사기 전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험회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전혀 지금 우리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장난 아니에요. 37도 공원보험. 항공지연. 근데 이 상품으로 일단 대박을 터뜨렸고 알리바바는 구매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랄까 고객 민원 접수 이게 확 줄어들어요.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렇지. 이거 얘들은 알리바바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어쩌면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금융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지네 그걸 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기 힘들겠다.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보험 상품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경험률표라는 경험률이라는 걸 베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엄청 얹어야 돼. 무슨 말이면 보험료가 비싸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아직도 조금 정부의 37도 규제를 고원보험 이건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 싶으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참
보험 상품이 굉장히 실생활화 돼 있네. 그렇죠. 맞춤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객 민원이 30% 감소하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리고 이거 딱 상품 출시했을 때 구매 거래랑 보험 상품이 둘 다 엄청나게 폭증했대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온라인에서 샀을 때 제일 불안한 게 비슷한 물건이 오냐, 오다가 이게 안 오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은데 배송비 아까워서 고민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8,000원짜리 샀는데 배송비가 5,000원이야. 그럼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험을 들면 그건 진짜 자주 하실 것 같아. 그 고민은.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료에도 썼는데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이거 핀테크 하는 애들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각계에서 엄청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국내 금융지주 한 회사가 한 해 전산 비용으로 카드사 합쳐서 쓰는 게 사실 약간 거짓말 보태서 한 5천억이에요. 한 해에만 전산 비용 5천억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미국이나 중국은 소비자가 불편해서 생긴 거예요. 소비자가 불편해서 이 시스템이 생긴 거라고요. 이게 정말 오늘 박혜진 연구원 듣다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 네. 불편해서 속 터져서 이게 생긴 건데 우리나라는 난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친절해. 과잉 친절이야. 와가지고 인사하고 밥 떠먹여주고 막 이래야 되게 금융이. 아니 지급 결제하는데 전 단 한 번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카드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어디든 다 되잖아요. 너무 다 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지금 은행들이 매년 그 전산을 업데이트하고 막 ERP 개선하고 될 수가 없어. 사실 우리나라 너무 과다 전산비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서두에 박혜진 연구원이 핀테크의 본질,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봐서 처음 생각해봤는데 되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이 상품을 만드는 설계나 탄생도 중국은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는 금융기관이 경험률 그렇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보험도 보니까 또 네거티브 규제네요. 보험도 네거티브. 한국은 파지티브. 그러니까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다 네거티브 규제로. 그래서 잠깐 1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징등보험에서 이거 보시면은 이 보험 상품 요거 딱 5개 내놨었거든요. 처음에. 직구보장보험. 근데 이 보험이 진짜 엄청 특이하죠. 리치 보험. 신용보장보험. 완전 특화 보험이에요. 가구 애프터 서비스 보장보험. 뭐야? 가구 애프터 서비스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구를 샀는데 가구가 망가졌어. 그러면 보험사 비용으로 AS를 받을 수 있나 봐요. 이게 5대 보험 중에 하나네요.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죠. 이게 제품 환불 보장 보험 이런 거. 야 이건 이커머스 업체의 보험이야. 그냥 이 보험사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또 우리나라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AS 너무 잘 돼. 그죠, 다 해주죠. 가전제품 가구 같은 AS 너무 잘 돼 있어요. 삼성의 대리점에서 팔면 1년 이내 고장나 얼마든지 바꿔줘. 중국은 안 그런 거야. 내가 항상 같이 일하다가 S자산 매니저로 가 있던 주모 매니저가 내가 데리고 있었잖아. 얘가 원래 출신이 삼성전자를 다녔는데 이탈리아에서 삼성전자 근무를 했었어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이 고장 나서 주재원이야. 주재원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안 와. 여러 개 될 때까지. 그게 왜 그런 거 인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거 애들도 막 거기서 서비스라는 개념이 또 다른 게 실화인데 옛날에 싱가포르의 이름이 안 기억나네. 총리가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영국에서 완전 국유화되고 이런 데들 보면 보험 같은 게 다 의료 산업도 국유화된 곳들은 서비스 같은 게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전용기 띄워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게 실화야. 그것도. 근데 짱이다. 우리나라 그런 서비스는 너무 과잉 친절이네.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발전을 잘한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가 불편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오죽하면 막 그런 콜센터에 계신 분들 감정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불편하지 않은 지역에서 과잉 친절하고 새롭게 생긴 불편에 대해서는 니즈를 만족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생긴 이런 새로운 니즈들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약간 우리나라는 애기 키우듯이 뭐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너 다치면 안 돼. 이렇게 정부가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거고 중국은 그냥 풀어놓고 이것만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품이 사실 되게 많은 건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금융시장도 이게 금융 애널리스트니까 이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 들은 것 같아요. 저렇게 약간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것도 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위험해. 언젠간 공론화되면 이제 카풀 풀리듯이 카카오 뭐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불편해야 돼요. 근데 카풀도 맞아요. 불편하세요? 난 택시 잡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다. 소비자가 불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핀테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근데 박혜진 연구원도 미국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미국 굉장히 불편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우버 진짜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살던 고장은 약간 고장? 제 버팔로에 있었는데 뉴욕에 버팔로에 있었어요. 거기는 택시가 다 예약제인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급해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아요. 그 정도로 불편해. 그래서 싫어하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장 놀란 게 이게 쭉 택시가 서 있잖아. 싱가포르 사람인데도 놀란 거야. 진짜 최고예요. 저거 뭐냐 그래서 택시 잡으면 뭐예요? 뭐야 택시?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은 다 그 주문 예약을 해서 전화를 해서 불러야 돼. 콜을 불러야 되는데. 콜을 불러야 돼요, 미국은. 그냥 우리 여의도에 거기 정경이 앞에 차가 쫙 서 있으니까 막 하더니 저거 타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 과잉 친절하고 많은 거지.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 정말 실질적으로 오늘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관심이 있는 거. 공상은행은 어떤 회사예요? 네, 제가 이제 종목은 공상은행, 핑한보험, 중신증권, 커버는 어쨌든 기업은 3개를 넣어놨고요. 이 공상은행은 제가 아까 말한 중국인민은행,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을 분리한 게 지금의 공상은행이에요. 네. 어느 나라 가도 공상은행 빌딩만 거 사갖고 갖고 있어야 내가. 그 홍콩도 가서 어떤 빌딩이 너무 좋아가지고 봤더니 공상은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자산이 4,000조 원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할 때 너무 단위가 생소해서 일시백점만을 진짜 한 100번을 했어. 이 단위가 맞나? 4,000조 우리나라도 조지. 4,000조 원. 혹시 잘못 계산했을까? 내가 잘못 봤나? 위안화 혹시 근데 또 400조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근데 4,000조가 맞구나. 4,000조일 것 같긴 해요. 총자산 4,000조 원이고요. 공상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뭐 짧게 말씀을 해드렸지만 탑티어 은행입니다.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은행이고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시총이 JP모건 체이스한테 역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확인을 쪼그라들었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니요, 공상은행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원래 1등 아니었어? 아니요, 좀 JP모건 체이스랑 몇 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몇 개가 더 위에 있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중국 증시 한참 유행했을 때. 중국 증시가 그냥 은행주였어. 사실 옛날에. 그래서 이거 좀 움직이면은 그냥 맞아. 중국 홍콩이 PBR 싼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 금융주라서. 어쨌든 그래서 제 시총이 그래서 전 세계 1위인가? 그랬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 ROE가 이게 보시면은 이게 10%를 사용해 이게 그러니까 자본이 보니까 이 회사가 자본이 얼마더라? 자본이 200조 원인가? 너무 높아요. 자본이 200조 원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ROE가 이 정도가 나와요. 진짜 돈 많이 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의 이 금융사들은 WTO 이전에 해외 쪽 벤치마크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해외 쪽에서도 돈을 되게 많이 벌고 특히 해외 쪽 IB나 이런 쪽에 되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상은행 그런 쪽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더 뱅커 선정 계속 1등 기업입니다. 네. 은행주 여러 개 있는데 이제 GDP 따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면 뭐 특별히 뭐 고르기보다 일단 1등 은행 주면은 크게 미스날 거 없다. 그럼요. 네. 뭐 몇 개 있어요. 밑에 은행 뭐 건설은행도 좋은 은행. 다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중국은행.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대장주니까. 대장주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핑한보험인데요. 핑한보험은 이게 지금 제가 류를 안 써놨는데 수익보험료 매년 20% 이상씩 성장해요. 수익보험료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심지어 작년에 30% 가까이 성장했어요. 수익보험료가. 그리고 이게 진짜 금융주에서 최고다. 최고죠. 최고.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가 보니까 완전 그냥 한 몇 년 동안 쭉 뻗었더라고요. 핑한보험이.
근데 이 핑안보험이 되게 특이해요. 이 회사는 그냥 핀테크에 특화된 회사라고 좀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인데? 네, 보험회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환보험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P2P 대출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P2P가 한국에서는 대부업처럼 돼버렸잖아 지금. 맞아. 막혀 있어.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규모가 엄청 크고 동남아도 크더라고. 맞아요. 한국만 무슨 대부업체처럼 돼버렸어. 근데 중국도 얼마 전에 엄청 크게 하나 터졌었어요. P2P 회사가 그게 이제 그 뭐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자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먹고 튀었나?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또 돈이 84조인가? 원입니까? 원이요. 네, 80. 제가 강조할 때는 원입니다. 네. 그게 금액이 84조인가를 들고 튀어가지고 핀테크 업체가 84조면 정말 그게 84조면 그게 그래서 그 회사가 이름이 루팍스인데 이 회사 기사 봤어. 아세요? 이 회사 상장해요. 루팍스 조만간. 핑안보험은 이제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알기로는 핑안보험의 차트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진짜 최근에야 이제 빵 올라가면서 텐센트니 뭐 알리바바에 투자하는 거지 거의 한 지난 10년 호라이즌 보면은 거의 한국 그 개인 주식 투자자 중투자자의 뭐 한 20-30%의 그 쉐어를 갖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엄청 개인들이 네네네. 그나마 중국 주식 투자 중에서 정말 해외 주식 투자 유행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가 좋았는데 미국이 좋으니까 비슷한 중국에서 샀던 사람들이 망했거든. 진짜? 망했는데 망했어요. 맞지 내 말이.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나마 괜찮은 게 이 아까 핑안보험이야. 이거는 큰 회사인데도 괜찮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는 이제 많이 일반 투자자도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걸 봤을 때 궁금한 게 한국에서 보험 역사를 보셨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핑안보험의 장점이 이 설계사 채널을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설계사 채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보험 산업의 이제 큐를 늘리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채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보면 뭐 중간은 물론 일부 쉐어를 갖고 있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보험 한국에서 요 몇 년간 큰 온라인 보험 시장도 또 같이 크고 있고. 그러니까 설계사 채널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가 그거를 제일 잘하는 핑안보험이 계속 커나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핀테크적인 혁명으로 온라인 보험도 동시에 커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헷갈리니까 중환보험이 좋은 걸까? 아니면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보험 자체 침투가 낮으니까 같이 크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중환보험도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환보험도 상장돼 있는데 덩어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규모 차이에서 일단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환보험은 그 쪼잘쪼잘하게 나쁘지 않은 이런 수입을 올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신보험 같은 진짜 돈 되는 보험은 핑안보험이 파는 거예요. 종신이 돈 되는 보험. 네네. 종신같이. 손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소액보험이랑 똑같죠. 그렇군요. 제일 고부가가치 상품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핑안보험. 얘기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얘네들 그거에 우리나라 법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진료해주고 진료 예약해주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름이 핑안 굿닥터. 핑안 굿닥. 우리나라는 이거 원격으로 의료 진료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대형 병원들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게 원격 진료랑 그 이번 그 하스피털 인더스트리처럼 좀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허가 안 나더라고. 그 중국은 그것도 되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릴 게 이 회사의 ROE인데요. 20%. 얼른 감이 없어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20페이지 그림은 엄청난 거지. 어마어마한 거죠. 자본이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ROE 15% 나와서 막 엄청 박수 치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그 20%가 그냥 나오네. 근데 이게 또 얘네가 엄청 큰 애들이잖아요. 진짜 큰데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한 거죠. 1년에 순이익이 한 14조 원 정도 14조를 벌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얘네도 못해도 한 몇백 조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근데 이미 PBR이 그래서 비싸긴 하네요. 네. 그래도 비싸도 뭐. 네. 근데 이 정도 ROE랑 성장성이 나오면 당연히. 뭐. 네. 아니 가끔씩 이제 중국 이제 주식 앱 같은 거 깔아놓으면은 이런 거 뜨잖아요. 주요 메인. 이 친구는 항상 YOY 막 매출 성장 몇십 %씩. 내가 얘기했잖아. 아는 사람이 해외 주식 투자한다고 막 하고 있다가 그 지자음인데 하도 뭐 해외 주식 캠페인을 거는 증권사를 다니니까 하여튼. 처참하더라고. 한국 우리나라 증시도 힘들었지만 힘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그쵸. 왜들 그러냐 했더니 중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그때 많이 했죠. 야, 저 개박살 났더라고 진짜. 근데 무슨 말하다가 내가 이거 하나 들었다니까 그 팽한보험. 야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주가가 많이 버텨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야 요 몇 년 딱 최근 몇 년에야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막 열방이었지. 딱 그 전만 해도 이미 다 성장한 미국 주식을 뭐하러 중국 사야지 막 그러던 시절에 거의. 그러니까 지금 중국 주식을 하는데 이제는 좀 봐도 될 시점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한참 움직일 때 김현 연구원이 아이치인가? 미국에 상장했는데 아이치는 주가 되게 안 좋았거든. 그거 알아? 그냥 이거야. 근데 어떤 애가 그래 플랫폼 비즈니스 뭐 넷플릭스 해서 아이치를 사. 근데 넷플릭스 이렇게 가는 동안 예를 들어서 그랬죠. 근데 이제는 중국의 강점이 있는 게 핀테크 쪽 비즈니스인데 조그만 회사 보긴 그렇고 핑한보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거. 근데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얘네도 지금 IFRS 9이라고 어쨌든 회계제도 또 그 이슈가 있어요. 난 중국을 가장 불안해하는 게 회계 불투명성.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보험사들이 핑한 뭐 은행 뭐 이런 것 뭐 보험사들이 그런 것도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약간 좀 또 들어가 보면 복잡해요. 네, 또 중국을 정말 전문가. 난 중국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좀 아는 분들 또 무슨 말하냐면 그때 백종원이 중국 가서 청도 가서 식당 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 농산물이 너무 좋잖아. 고기도 좋고 해산물도 좋고 근데 싸고. 근데 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농산물이 이렇게 안 좋냐고 백종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좋은 건 보낸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고선부터 해가지고 너무 쉐시니까 중국 기업하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추억의 중국 원양자원. 그렇지 않아. 그만하자. 갑자기 여기 이야기 우리 중신증권. 그래 마지막 중신증권이고요. 중신증권은 뭐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 증권사인데 이익이 이제 작년에 2조인가? 2조 원. 예. 2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사실은 분기 영업이익 1조의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스케일 대비해서 이제 증권은 크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금융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료를 읽으면서 난 아무래도 증권업 종사자니까 원래 중국의 증권사가 한국의 증권사를 먹는단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별로인 회사들인데 우리가 상당히 쪽팔린 거였어요. 이게 회사 구성 보면 중신이 최고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증권사 대형사들이 3년 만에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규제 완화해주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완화를 해줘야 돼요. 무슨 규제가 완화됐었죠? 그 NCR 제도를 바꿨어요. NCR 제도를 바꾸면서 완전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권사 오늘 그 안에 얼마 전에 박혜진 연구원이 자료를 쓴 걸 보면 뭐 NHC나 몇몇 대형 증권사는 계절성이 사라졌잖아요. 실적에.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또 박혜진 연구원 자료들 이전 자료들 보시 다 나오는. 오늘은 중국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오늘 사실 중국어는 박혜진 연구원이 약한데 이걸 한 거고. 다음 자료가 미국이면은 매우 기대돼요. 아메리카. 미국을 분석한 자료 많지 않나? 미국이요. 그것도 별로 없나?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도드 프랭크 법 이전에 이제 그 무슨 액트 할 때부터 또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박혜진 연구원이랑 정말 한국의 금융산업과 글로벌 G2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결론 부분 가서 결론을 내보려고 지금 계속 스타디하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튼 오늘 얘들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궁금해하실 텐데 중국부터 공부하자요. 근데 중국을 보면서 느꼈던 거, 내가 느낀 거 매크로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곧 금융산업이 터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금융기관들이 의외로 건전하더라고. 외환보유고 세계 1등이잖아요. 금융기관 자체도 건전해. 이 정도면. 왜냐하면 정부가 부실을 다 떠나줘가지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랑 상황이 달라. 한국 IMF와 자꾸 중국을 비교하는 거는 중국은 한국 같은 나라가 한 몇십 개, 10개 있는 나라인 것 같고 달라 규모가. 그래서 그건 이렇게 뭐였으니까 그 중심주권 하나만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금융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하시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은행 아무거나 하고 그다음에 뭐 평안보험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증권은 사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이유가 있네요, 진짜. 그렇죠. 증권은 안 보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중국도 직접 뭐 금융시장이 커지고 주식에 대한 뭐 발행수요 이런 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좀 미미한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이 증권업도 중국도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긴 띠을 잡아도 되는 상황. 아, 증권주에 대해서요? 네, 중국 증권. 네. 사실 이 중신증권이 CLSA를 인수했어요. 네. CLSA. 아시죠? 네, 저도 알고 있는. 네, 그 엄청난 CLSA를 중신증권이 인수를 했거든요. 이게 중국은 무서운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의 어떤 받침과 그 엄청난 자본력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해요. 그러면 사실 중신증권도 지금 이렇지만 모르죠. 아니 알아야 되는 게 왜 중국인데 홍채용이 매크로 입장에서 말하면 중국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 위주의 간접 금융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걸 직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지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부채보다는 주식 투자 발전하면은 주식 투자 형태로 바꾸면 부채를 줄이면서 바꿀 수가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잘 안 돼. 그리고 미국 애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방향은 맞겠지.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실 박혜진 연구원이랑 이거는 우리 회의하는 분위기로 하는 거니까 중국도 한번 금융 쪽에서 한번 미국이 원하는 게 뭐겠냐는 거지.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가장 미국의 경쟁력은 금융이니까 중국을 한번 들어와서 휘젓고 싶은 것 같은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니 버티고 있다가 왜 우리가 당해야 되냐.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금융 산업이 좀 세지면 그때 가서 개방할까 이러는 것 같은데 나는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거는 금융시장 개방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중국이 커지기 전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은행들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은행 뭐 난 지금까지 SC은행 쓰거든요. 옛날 제일은행이에요. 그냥 그걸 신용을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꾸지도 못해. 근데 SC은행이야. 근데 오늘 봤더니 SC제일은행에서 SC은행으로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은행 금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오늘 좀 들어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중국 금융 딱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도 금융 좀 성장이 좀 이렇게 좀 막혀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워낙 크지만 중국 금융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막연하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핀테크 오늘 들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중국이 핀테크 쪽은 굉장히 앞서가지고 오늘도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 오늘 좀 들으시면서 이런 좀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보면 다큐 3일이라는 프로 그런 거 같은 거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에 치킨 배달을 보면서 완전히 놀랍다 이랬었어. 중국의 배달업이 얼마나 발전했고 아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플랫폼을 발전하고 있어. 근데 이게 사회주의 사상과도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 애들 공유경제 이런 것들 사회주의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투자의 기회를 찾는 건데 사실 저는 오늘 13회 14회를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13회에서 한국이 지금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빨라. 그렇네요. 이 부분은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 중국이 훨씬 앞서. 나만 실컷 떠들어서 오늘 왜냐면 하여튼 오늘 고생했고 우리 하여튼 세미나 많이 다니고 또 공부를 해서 업데이트 좀 해줘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연말에 하여튼 금융산업들도 한국의 금융산업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리즈를 한번 좀 기대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다음에 한번 또 한번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온!